시대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의 안토고요. 안녕하세요, 남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법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동 진행자인 남해님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듣기에는 최근 3년 동안 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금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뭐 계속 거부를 당하기도 했고 계속 뭐 하나하나 삐끗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은 일단 국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조금 부정적인 쪽에 대해서만 좀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아, 본인이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담겨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기사가 조금 많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약간 좀 부정적인 쪽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 PC라고 하는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적이고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 현 지구인들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될 수가 없는 이상향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마 저의 주된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종교, 그리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법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OECD 상당수 국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대한민국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통해서 일부 보호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들일 텐데요. 포괄적인 평등법 같은 법률적 장치가 있어야만 사회 전반에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권리 선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곳곳에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로만 보자면 남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게 보이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만 들어봤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서 말한 대로 정말 그냥 이상향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뭐 성별, 인종,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전세적인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뭐 개인 간의 성적 취향이라던가 그 개인의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걸 뭐 깊이 이해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네. 근데 남해님은 약간 이상주의자에 속하지 않나요? 네, 이상주의자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남해님 같은 분들이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뭐랄까 좀 장밋빛 그런 전망? 혹은 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실 것 같아요. 네네. 방향성, 지지는 하고 있죠, 저도. 지지는 하는데, 네. 이게 약간 인간에 대한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인 이상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차별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다. 네, 그쵸.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도 보면은 뭐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사치품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도 가치를 두고 남과 다른 나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남과는 다른 차별점을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는. 뭔가 좀 우월성을 느끼고 싶다거나. 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걸 보면 이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도 노예들도 뭐 자기가 달고 있는 족쇄가 더 멋있게 생겼다고 자랑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풍자적으로. 네네네. 그러듯이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깝지만 좋은 이상의 방향이긴 하지만 현실은 네네.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쵸.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이게 법률화가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은 2010년에 평등법 Equality Act라는 거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여러 차별 관련된 법들을 하나로 묶은 일종의 종합 패키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총 9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시민이 있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들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캐나다가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이런 다문화 사회답게 차별 금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인권법 Human Rights Act는 연방 차원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데요. 특히 캐나다는 포용적 사회라는 기치 아래에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직장에서 누군가가 차별적인 발언이나 대우를 한다면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고 하네요. 이처럼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오랜 시간 시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예고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법안에 보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학력, 출신 지역 등 20여 가지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보수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이 법안은 결국 철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좀 비슷한 법안에 대한 발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논란 속에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조금 젊은 세대들 혹은 소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쭉 들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 그리고 저희가 시도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참 좋기는 한데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찬반 논쟁이 강한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 또 여러가지 논쟁점들을 남해님이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성과 반대가 조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을 몇 가지 알아봤긴 했는데요. 그 의견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말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제일 큰 그리고 제일 소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에 억압이 생긴다. 표현의 자유에 제재가 생긴다. 네. 라고 하는 쟁점이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안토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가치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억압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은 굉장히 큰 좀 염려가 되긴 하네요. 그쵸? 그 약간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어떤 나라든 지금은 약간 좀 금서 아닌 금서로 지정되어 있는 롤리타 같은 로리타? 롤리타 같은 그런 책이잖아요. 저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책이 또 있나요? 원작은 책. 아, 그래요? 그 원작 책이라던가 네. 혹은 그 미국 영화사의 그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그 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탄생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영화 이름이 국가의, 국가의 탄생? 탄생입니다. 네. 이게 1900 몇 년, 15년인가? 아마 그때 개봉한 영화일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약간 조금 백인 우월주의, 네. 인종차별을 조금 대놓고 드러내는 그런 영화거든요. 딱 뭐냐, 차별금지법에 아예 반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화나 문학을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나 뭐 어떠한 철학적이나 이런 걸 금기를 깨면서 행해지는 예술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술 행위에 대한 그 표현의 침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제정을 하면 안 된다, 반대하고 있는 쪽의 의견을 먼저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21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로 그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 또는 검열 없이 외부로부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자유대로 말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글로써 게재하거나 출판, 광고하는 것, 그리고 기고하는 것, 그리고 사상을 전파하는 것, 정치적으로 지지 호소하는 것, 비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냥 아주 근원적인 어떤 보장, 권리 그쵸. 보장이네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풀어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때문에 헌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로서. 네, 근거로서. 이에 반해서 찬성하는 쪽 의견들은 이러한 반대의 의견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말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불안을 부추기는 이들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왜 그런지 찾아보면 최근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정하는 범위는 고용, 남자만 뽑고 여자만 뽑고 이러한 직접적인 차별을 가진 고용이라던가, 네.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그 서비스라고 하죠.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이러한 딱 4가지 분야만 차별금지법에 제정되고 있다고 하니까 유튜브 댓글이나 교회,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을 한들 아무리 목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게이는 하면 안 된다, 레즈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들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해칠 걱정은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쟁점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누가 맞고 틀리고를 제가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각자가 얘기하는 근거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된다고 하면 헌법에 아예 상충되는 내용이라서 예, 맞아요. 개헌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헌이 있으면은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사회에 적용이 되고 좀 일상화가 네네네. 됐을 때 조금 더 갈등이나 충돌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정말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헌법에 대한 어떤 개정의 필요성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으로는 이 네. 차별금지법을 제정이 됐을 때 이 법은 누군가를 어길 거잖아요. 이 범법에 관해서 그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볼 수 가해자? 있는 네. 그 사람들이 증명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차별을 했다라는 걸 네. 가해자가 증명해야 된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 가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나는 거죠. 무고하다라는 예, 것을. 예, 맞습니다. 이 증명 책임이라는 게 내가 법을 저지르고 했다고 고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 내가 법을 저지르지 않았다에 대한 증거라던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말해서 두 번째 고용이 있었잖아요. 예. 고용을 함에 있어서 고용주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려서 뽑았는데 네. 여기에 어떤 이가 이건 차별금지법의 범법이 되는 행위다 네. 라고 신고를 넣었을 때 어떻게 증명 책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고용주가 자신이 뽑은 사람들의 특성을 분별했기 때문에 예, 그쵸. 그것은 차별금지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네네, 피해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주가 안 뽑았으니까, 가해자가 안 뽑았으니까 이건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근본적인 게 뭐냐면 가해자, 고용주, 예를 들어서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진정을 제기됐을 때 그 뒤부터 해가지고 고용할 때마다 뭔가 마음속으로 불안함을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이 쉽지가 않아진다, 어려워진다.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범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해자한테 지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찬성하는 쪽의 입장에서의 말을 또 이 쟁점에 대해서 한번 빌려보면 옛날에 박상은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앞서 지적한 차별 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청탁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발부를 한 것과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설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그러니까 가해자가 모든 증명 책임을 해야 한다는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합니다. 그 해설 지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 놓고 하나의 수첩이라던가 한 100페이지 정도의 책자라던가 이런 걸 발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저는 아예 뭔가 부정적으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들거든요. 왜냐하면 딱 이 변호사도 말씀하듯이 뭔가 이 법에 대한 허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부록이라던가 이런 걸 끼워서 보완을 하자, 이런 정도의 발언이라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약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인 거죠. 하고 또 하나의 쟁점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서 양쪽
조금 지금 좀 유행하고 있는 극우주의라든가 극좌주의, 급진적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든가 이러한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을 때 반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은 이러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 왜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좀 있는 사람들은 발언의 수위도 좀 셀 것이고 뭐 혐오의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도 자주 할 것인데 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해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표현으로 인정을 그쵸. 해줘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반대되니까. 이건 약간 역공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의견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쓰임새가 좀 달라요.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면 이러한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 국민으로 있는 이상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사람들의 표현의 수위라던가 이런 게 조금 약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인 사람들은 오히려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단이 없어진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쟁점에 대해서 안토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전자의 의견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자라고 하시면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인상의 발언 수위가 약해질 것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보통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발언 속에는 차별적인 어떤 뉘앙스라든가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늘 하듯이 평소처럼 그런 극우적, 극좌적 혹은 아주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그 표현 수위에 대해서 좀 자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좀 반대로 아예 반대쪽의 의견이 좀 더 마음이 가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까지 쭉 봐왔는데 약간 좀 약해질 기미가 안 보이긴 했어요.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대남, 극우주의 세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발언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흔히 인터넷에서 댓글로 뭐 각도기, 각을 잰다 혹은 딜미터기라고 해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을 하는 그런 경향은 약간 옛날에 연예인들이 대거 고소를 했을 시 이런 시에 뭐 각도기에서 각을 잘 재가지고 비꼬야 한다, 뭐 쌍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발언 수위가 약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인 다른 표현의 방식들이 무수하게 생겨날 것이다, 혹은 그런 수단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혐오는 결국에는 줄어들 수 없는 계속 증식의 그냥 흐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이상 뭐 점점 커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일단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다 굉장히 체념적이고 약간 비관적인 그런 어떤 인간상인 것 같긴 하네요. 나미님이 갖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모습이. 이상주의자가 맞으신 거죠? 이 이상주의도 한 10년 가져보니까 현타가 좀 오네요. 약간 부질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찬반이나 쟁점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
아무래도 이 차별금지법은 디테일한 적용 범위에서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별에 대한 금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곡은 제가 선곡한 존 레논의 Imagine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노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은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예, 존 레논의 이매진 듣고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들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등장한 배경, 바로 이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차별의 현실들을 간단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먼저 고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출신 지역, 성별, 나이, 학벌에 따른 차별이 반복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예컨대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라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한편 여성 구직자에게는 결혼 여부라든가 출산 계획을 묻는 그런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법정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인데요. 학벌과 학교 간 서열이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는 출신 학교만으로도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차별이 많이 낮아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 이것은 취업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나타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한 장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도 빈번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성적 지향성이라든가 성별 정체성 문제로 또래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간간히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남해님은 앞서 얘기한 고용이라든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본인이 차별을 경험해보셨다거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차별을 목격하신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 주실래요? 지금 현 세대의 우리들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뭐 교육의 기회라던가 이런 쪽으로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주변에 들은 적도 없고. 왜냐면 지금 와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일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예전에. 그래가지고 뭐 대학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을 안 보내던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에는 없는 거잖아요.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어딘가가 아마 성별에 따른 그런 게 아닌 약간 좀 금전적인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에서는 차별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느 회사나 뭐 남자를 더 선호를 한다던가 여자를 더 선호를 한다던가.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고용주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뭐 분명. 필요한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옛날에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MBTI 혹시 아시나요? 알죠. MBTI. MBTI 중에 E랑 I를 나타내는 외향성을 가진 성격과 내향성을 가진 성격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봤을 땐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 좀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유리했다 싶으니까 아예 면접 자체를 외향을 가진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알바 공고를 올렸다가 수많은 네티즌들한테 문매를 맞았죠. MBTI로 사람을 판단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요. 그쪽 사장님들도 그 당시에 뭐 사과문도 올리고 해명을 하기를 일하는 것 자체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외향적인 것 뿐더러 자기가 공고를 올렸을 때도 약간 반 장난삼아 올렸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네티즌들은 문매를 많은 거 보면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걸 보면은 약간 고용 쪽 측면에서의 이러한 차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고용주들이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 진짜로 아예 극단적인 차별을 두는 거, 뭐 흑인은 안 된다, 뭐 백인은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남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렇게 네.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네 맞습니다. 다만 기업 운영이나 고용의 현실적인 어떤 판단상 표현은 안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서류에 나온 사람들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어떤 지향성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 네네 예, 맞습니다. 이런 거죠. 이걸 또 찾아보니까 간접 차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간접 차별이 어떤 거냐면
약간 좀 그 기준치를 높게 잡는 거예요. 만약에 고용에 있어서 간접 차별을 한다 하면은 뭐 혼자서 30kg만 들면 돼요. 남자 혼자서 30kg만 들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고용을 할 때 50kg까지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일에 비해서 고용의 기준치를 높게 해서 가려받는 걸 간접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차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장애 여부, 뭐 출신 지역 차별 등 이처럼 차별은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기회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불쾌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인생의 진로를 막아버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와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차별이 만연한 사회라면은 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가 급증한 요즘에는 이런 차별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또 강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메님이 보기에는 이런 차별들이 요즘 들어 더 강화가 되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차별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게 그냥 뭐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뭐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뭐 그냥 뭐 직장인이라면 일집 혹은 헬스장 갔다가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뭐 백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요, 아까 일집이라고 해서 그렇지. 네. 어느 한쪽의 사상에 극단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상에. 네. 자본주의도 사상이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요? 예. 자본주의도 어떻게 보면 사상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튼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한데 네네. 어쩌면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어떤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게 평범하게 보일 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냥 일상에 숨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경우니까. 예.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사상이 이미 매몰되어서 그 사상의 매몰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될까요? 뭐 다른 사람들과 모나지 않다라는 걸 평범하다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 이런 관점에서 평범하다는 깊게 거는 들어가시고 어떤 싶지 사람이냐? 않으시다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평범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차별금지법의 주제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범하다라고 네. 제가 말한 거는 저만의 기준인 거잖아요. 아, 네. 네네. 저만의 기준으로 이 정도로 생각했을 때 평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평범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 또 재밌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네. 내 기준 제 기준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인터넷이라던가 실생활에서도 모난 말 안 하고 자기 할 일 하면서 네.
뭐 할 일이 없어도 숨만 쉬고 있는 거 혹은 운동을 하는 것, 뭐 그러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차별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러한 사람들 말고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 뭐 정치 집단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그런 쪽으로 보면 발언의 수위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를 더욱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 네, 일단 뭐 대한민국의 한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오피셜로 이 여성가족부가 가틀 여자가 아니라 여자 여자, 계집 여자를 쓴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여성가족부부터도 차별금지법의 범법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에 성만 뭐 그거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남성은 제외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보수 쪽을 조롱을 하거나, 보수라고 불리고 있는 그 구구주의 집단에서 진보 쪽을 뭐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게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 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소위 진보라고 하는 쪽은 정말 진보가 맞는지, 혹은 보수라고 하는 쪽은 정말 보수라는 그 말에 걸맞는지. 그러니까 극단적. 극단적이란 건 또 뭐가 극단적일까?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고민이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극단적이라고 하는 말조차 차별금지법의 범법이 되는 거기는 한데, 뭐 누가 봐도 이건 이 사람 편,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 편, 뭐 옳지 않은 일을 해도 같은 편이니까 내 편을 삼고, 뭐 옳은 일을 해도 상대편이니까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싸우기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네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발언들이, 그쵸?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뭐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뭐 오마드나 메갈리아, 여성시대 혹은 일베 이런 것처럼 어느 한쪽의 성별만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하는 집단들도 아직 등장하는 거 보면은 조금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차별이 차별이 적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약간 좀 혐오주의자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다. 네. 저희 뭐 차별금지법의 개념, 역사, 또 뭐 여러 사례들, 또 실질적인 차별의 현실들, 방향성,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과 전망인데요. 이미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일부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를 하기도 하고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편이긴 또 합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올해 8월 28일 얼마 안 됐죠? 이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가 45.8%로 반대인 31.4%보다 꽤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도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고, 법안의 세부 조항이라든가 특히 성적 지향이라든가 범죄 여부 관련한 부분에서는 찬반이 더욱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는 여전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사회적 논의가 보다 성숙해진다면 빠르면 이번
현재 이재명 정부죠. 이재명 정부나 10년 이내에 법 제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남해님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막 앞서 계속 밝혔듯이 저는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도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각 개인이 선택해야 할 도덕적인 문제를 법제한다는 거에서 오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만이고 아마 추세는 제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도를 해온 거라서 아마 여당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현재 판세가 유리하다 네, 보니까. 현재 판세도 유리하고 뭐 하나의 목표긴 했었잖아요.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통과가 됐었죠. 그동안 계류되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5%가 나온 국민적인 동의도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아마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차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외에도 여러 사회적 노력들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양성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 또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차별방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 법이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한 행정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식 변화 측면을 좀 쉽게 말해보자면 사람들이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화 혹은 태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존하기 쉬운 사회가 되어야 또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공존보다는 일단 나부터, 나만 아니면 돼, 뭐 아몰랑 같은 이기적인 인간 군상들이 나오기가 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남해님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제정 이외의 노력들에는 뭐가 필요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지막 이 선곡이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선곡에 들어가는 그 노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간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이타적인 마음을 조금씩은 가졌으면 좋겠다. 약간의 그 타인에 대한 사랑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앞서 말한 그 도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저희는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뭐 이러한 법으로 제정되고 저러한 법으로 제정되고 이런 실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까지 만들어진 거는 우리 모두가 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점점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런 취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남해님이 늘 그 강조하시던 러브, 사랑이 진짜 중요한 개념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간이 타고난 어떤 이기심과 이기성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의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혹은 뭐 예전에 어디 뭐 노자인가요? 뭐 어디 뭔가 도덕책에서 나오던 그 중국의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수호지심 뭐 이런 것들 있을 텐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발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엔 교육제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교육을 대해서 얘기했을 때 100년지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조금 기반을 좀 잘 다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밥상머리 교육
교육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공교육에서도 약간 그런 쪽 인문학 쪽으로 뭔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각자의 생각들을 주입시키지는 말고 한 번쯤 깊게 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번쯤 깊게 사유를 해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 방법이 도입됐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은 현재 굉장히 좀 약간 그 효율 위주?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거. 효율과 능력과 그리고 경쟁 위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어떤 도덕적인 교육들이 상당히 소외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조금 많이 소외받죠. 그렇죠. 예, 지금도 보면은 뭐 뉴스 기사에서도 접했는데 뭐 7세 고시라던가 그 이전에 4세 고시 이런 식으로 뭐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아직 성행하는 거 보면은 조금 소외되고 있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만 하지 다른 사람들을 품어서 같이 가기 위한 그런 쪽의 교육은 조금 소외돼 있다 보고 있거든요. 씁쓸하죠. 일단 저는 약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는 어떤 생각도 좀 있고, 네네네.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찬성하는 면도 있는데요. 네.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유물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 세계가 정신적 토대를 구성하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쵸. 정신보다 네. 물질이 먼저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라는 거는 일종의 인간들의 어떤 정신행위를 규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유물론자로서 그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덜하게끔 어떤 사회 구조가 먼저 좀 만들어져야 네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차별을 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먼저 하지 않고 일단은 정신적인 규제, 말씀드렸던 법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식은 조금 저로서는 좀 아쉽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선행되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교육을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교육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왜 경쟁을 많이 할까? 저는 일단은 자원에 대한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약간 부의 양극화를 줄이는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써야 된다. 뭐 세제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네. 혹은 약간 복지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쵸. 많이 번 쪽에는 많이 걷고 그 걷은 거를 부족한 쪽에 많이 돌려주고, 물론 이것이 또 사회의 어떤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봤을 때는 그 부정적인 영향보다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더 크다. 뭐 출생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쵸. 결혼율도 약간 지금은 조금 있는 집들만 조금 결혼을 하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됐을 때 차별금지법도 보다 좀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차별금지법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모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생각들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 약자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갈등을 넘어서 공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각자의 생활에서부터, 개인 차원에서부터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칠까 하는데요. 남해님이 선곡한 이승환 씨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입니다. 예, 남해님이 늘 강조하시던 그 사랑, 러브, 네. 아가페, 에로스, 뭐 하나는 뭐였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정신적 사랑, 뭐 숭고한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을 포함해서 그냥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우리 세상이 다시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아재살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와서 밝히는 건데 저는 다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정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하시죠. 그